교과서 제15장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정책학을 배우면서 새로운 접근들을 배우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관점과 달리 새로운 접근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패러다임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부분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정책 환경으로부터 정치 체제를 거쳐서 정책 산출을 관광 정책 산출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치 체제란 말을 쓴 것, 시스템이란 말을 쓴 것은 이런 것들이 구성,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 산출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체제론, 집단론, 과정론, 또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제도로서의 속성 때문에 합리적인 단계를 이루지 않고 역사적 제도주의가 만든 것처럼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경로 의존성을 띠고 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부가 거버넌스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 한 가지, 우리가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환경 중에서도 사회적 환경, 하나의 자본으로서 형성되고 있고 이 사회 자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버넌스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람직한 정책 산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도, 거버넌스, 사회 자본 이렇게 하나씩 빈틈을 메워가고 있어. 어디가 남아있을까? 어디가 남아있을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은 뭐냐면은 정부가 이 정치 체제가 정책을 산출하게 되면은 이 환경은 사실은 정치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은 여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은 이걸 둘러싸고 있는 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태여 설명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 사실은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전방위적이지.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책은 한번 산출되면 거기에도 누가 있다?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하고 여기 있는 이해관계자하고 저 이해관계자는 다른 거냐? 아니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외부에 또 이해관계 집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책은 그대로 산출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또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에 개입돼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거나 혹은 누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를 우리는 정책의 목표라고 했고 혹은 정책의 대상 집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그 산출된 정책은 다시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해관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해관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게. 따라서 한번 이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체제가 만들어낸 정책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이해관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이 관계가 바람직한 정책 산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이해관계 집단에 뭐가 필요하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만들어낸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정책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책은 이걸로 산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상 집단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때
바람직한 정책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관계에 어떻게 정책 대상 집단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 이 두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것처럼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정부와 정책 사이에 이해관계 집단인 것은 이것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출되는 정책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 그렇게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과정을 지금 배우려는 것처럼 정책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의미인지를 491쪽에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해요.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말하면 491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항상 갈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왜 그렇게 시끄럽냐?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책은 491쪽에 나온 것처럼 본질적으로 갈등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적인 국면에서 이해관계 집단들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492쪽에 나온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과학은 어떤 하나의 지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연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그 연결 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92쪽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게 되는데, 하나는 사회적 관계란 말,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의 교환적이란 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라는 얘기는 개인 간의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회 교환적 행위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이해관계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은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소통 중에 중심적인 개념은 사회적 관계다. 사회적 관계다. 또 한 가지는 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교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특히 정책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정책은 누구?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 간에 뭐에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 간에 뭐와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우리가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개념을 할 때 조금은 구조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쭉, 그런 경우에는 자꾸만 나중에 놓치게.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학술적으로 할 땐 뭐가 중요하다? 관점과 속성이 중요하다. 속성은 달리 말하면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 있지. 속성과 구성 요소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개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은 나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상호 교환적 활동,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은 492쪽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일반 용어들을 한번
우리가 구성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인데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적 관점이 포함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란 말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과정 그러면은 492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혹자는 커뮤니케이션 속에는 과정이란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과정이란 말은 다시 한번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역전 앞, 서울역전에는 이미 앞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한자말로. 그런데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 이러지 강조하고 있지 이렇게. 강조하는 틀린 법은 아니야. 강조법이야. 한 번 말을 더한다는 얘기는 반복어법에 의한 강조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서울역전에서 만나 그러면 서울역전 애매하니까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 강조를 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은 과정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란 말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할 때 커뮤니케이션 용어 속에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왜 상호 교환적이니까 근데 과정이란 말을 또 붙입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 커뮤니케이션은 과정이란 말도 포함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란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도 마찬가지지. 정책도 정부의 행동 그랬지만 정부의 행동도 절차적으로 정책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 한 번 더 정확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 항상 개념을 만들고 개념의 속성에 따라서 구성 요소 만들고 어떤 관점을 걸 거냐. 프로세스를 볼 거냐. 아니면 뭘로 볼 거냐. 이렇게 자꾸만 보면서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도 그래. 내가 뭘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의하는데 구성 요소는 뭔지 알아야겠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겠지. 어떤 유형이 있는 줄 알아야겠지. 이것들은 전부 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의 생각이야. 어떤 것을 개념화시킨다면 하면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야. 논리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이제. 자, 첫 번째, 송신자는 누구일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정책에서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커뮤니케이션,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송신자는 정부 혹은 정치체제, 수신자는 누구? 정책 이해관계 집단 혹은 정책 대상 집단, 더 넓게 얘기하면 일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일반 커뮤니케이션 용어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자들이에요. 이때 행위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다. 또 집단일 수도 있겠지. 이때 송신자는 의사소통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소통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또 메시지란 단어가 우리에게 나왔지. 그러면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뭘까 봤더니 송수신자 즉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매개체를 통해 전달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단위 정보를 말한다. 그렇다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부 혹은 정치 체제가 이해관계 집단에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정책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 정책에 관한 뭐를?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책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럼 메시지가 뭐지? 그랬더니 메시지는 단위 정보이고 그렇다면 뭐에 대한 정보? 정책에 대한 정보지.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 너가 나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팩트가 아니라 자네는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지금. 어떤 정보? 근데 그 정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채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할 때. 그래서 이때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단위 정보를 정부가 무엇을 내느냐? 보도 자료를 발표하지. 이것도 메시지야.
정책을 제대로 정책 그대로를 주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를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정부가 정책을 공개한다 그래놓고 정책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이 보도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 요즘 이제 우리가 세월호 문제 때문에 정책의 발표 수준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2 사태에 관한 모든 디테일한 정책 그 자체를 제출하고 그거에 관련 보도 자료도 있지 원 자료인 정책 자체는 발표하지 않고 보도 자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꾸만 투명한 정부, 소통하는 정부를 한다고 그래놓고도 정책 자료는 보여주지 않고 자꾸만 보도 자료만 이것이 팩트라고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아 답답해요 그러는 거지. 어쨌든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제공하는 단위 정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는 내가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 성명서. 오늘도 대통령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성명을 발표했어. 하지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혼란을 자꾸만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 교서, 요거, 또 그다음에 슬로건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이 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가 어떤 다른 나라와 함께 어떤 계약을 맺게 되거나 이럴 때 협정이나 협약을 맺게 될 때 그거에 대한 교서를 발표하게 되거든. 그거에 대한 교서, 다시 말하면 서신의 형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야.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널은 뭐냐? 여기서 채널은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매개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성이나 시각도 채널이 되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미디어, 매스 미디어가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적용시켜 보면 채널은 정부가 정책 이해관계 집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를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요 예시를 보면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채널은 매개체는 매스미디어인 라디오나 TV나 신문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매스미디어인데 실제로는 정책 발표회, 청문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널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메시지를 단위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를 우리가 매개체라고 얘기한다. 오늘 같은 경우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는 형태. 그런데 이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 채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는데 피드백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반응으로서 특히 누가? 수신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되게 돼요. 정책에서는 이해관계 집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지지나 반대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이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또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부에게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하지만 반응이 안 될 때는 때로는 국민들은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인지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게 돼. 국민들이 의사 표현하는 것 중에 시위도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겠지. 이 채널을 통해서 반대한다, 지지한다를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위 같은 거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지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 방식이야. 이 말고도 우리가 가장 간략하게 했던 것들은 서베이 같은 거, 지지도 조사 이런 것도 채널이 되겠지.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가지고 안 될 때 이럴 때는 잠깐만 시위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특히 정치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커뮤니케이션에도 잡음이라는 것이 있다. 잡음. 노이즈라는 것인데 이것들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수신자에게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노이즈, 잡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심리적 잡음이야. 그것은 뭐냐면은 수신자가 송신자에 대해서 이미 불신, 신뢰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설득되지 않는 그런 불신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 잡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적 잡음. 두 번째, 물리적 잡음이 있어. 이것은 물리적 잡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잡음이라는 것이 물리적 잡음이겠지. 우리가 전달하는 때 기계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이렇게 방해가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물리적 잡음이 있다. 그래서 교실에서도 우리가 너무 대단히 강좌를 하면은 본의 아니게 물리적 잡음이 자꾸만 발생을 해서 아이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숫자가 60명을 넘었으면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교수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서 대부분이 표준적인 것을 30명, 40명 정도가 제일 좋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물리적 잡음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의미적 잡음은 뭐냐면은 메시지에 사용된 언어적 요소나 비언어적 요소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은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늘 얘기가 불명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작은 걸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티를 주문할 때도 나 뭐 마실 거야? 그러는데 마실 거야. 아, 뭐? 말 좀 해봐. 말 좀. 한두 번은 너무 이노센트하고 한두 번 너무 수줍다고 해서 귀여웠는데 세 번, 네 번 하니까 짜증나 그러지. 여기 짜증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젠틀하고 너무 아름답게 생긴 파트너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통하지 않을 때 있지. 말 좀 해봐 그러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은 별로 진행이 잘 안 되죠.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못생긴 건 참을 수 있어도 말이 안 통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우리 집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 잡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용어들은 지금 내가 정책 커뮤니케이션에다가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렇게 써보는 이유는 자꾸만 용어들을 써보려고 그래요. 활용해 보려고. 여기저기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써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죽은 문장이 돼서 죽은 지식이 돼서 그냥 머릿속에 없어져 버리거든. 이게 생활 속에 자꾸만 꺼집어내 보는 거야. 뭐 대통령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의미가 글쎄 진퇴를 맡긴다 그러니까 퇴진을 맡긴다는 거하고 다르잖아 조금. 그래서 이건 뭐지 이렇게 만들다면은 이거는 의미적 잡음이 있는 거지. 의미적 잡음이 있는 거. 명료하지 않은 단어를 자꾸만 쓰니까 의미적 잡음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조금 의미적 잡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의도되지 않았던 의도되었던 의미적 잡음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의미적 잡음을 활용할 수 있겠네 우리가? 일부러 말을 명확하게 안 해버릇하는 거. 그것도 괜찮겠지? 세팅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세팅. 지금 나는 이거 굉장히 재미있게 웃기고 있는데 너무 웃질 않으니까 이게 왜 웃질 않느냐 안 웃기나? 난 지금 저 너무 굳어있는 얼굴을 보면서 이제 웃게 하려고 그랬는데 웃질 않고 있어. 경도가 안 웃어? 안 웃어? 그럼 웃어. 조금 웃으면서 착 피고 아이고 이게 나라가 어렵고 날씨가 추울수록 가슴을 피고 이렇게 그래야 공부가 들어오지 머릿속으로. 세팅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 공간을 말하는 건데 이것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나 메시지 전달 채널 등등에 따라서 세팅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주면은 정책 발표회, 청문회, 토론회 등 다르겠지? 다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공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중에 공중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하나의 양식 유형이 있는데 이때 공중 커뮤니케이션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 물리적 세팅,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쭉 직렬로 앉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토론을 위해서는 이렇게 둥글게 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런 세팅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 매스미디어가 채널이 되는 경우에도 매스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표를 볼 것 같으면 492쪽에 나온 표를 보면은 송신자가 수신자, 송신자 정부나 혹은 정치체제가 정치 이해관계 집단 혹은 국민에게 정치에 관한 메시지,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때 어떤 채널을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메시지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잡음을 제거하거나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세팅을 만들어갈 때 지지나 혹은 이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즉 이해와 지지가 얻어낼 때 우리는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495쪽. 항상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 요소를 보고 또 유형을 보는 것, 이 유형을 보는 것들은 사실은 외연적 범위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면 동물의 유형이 쭉 있잖아. 그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외연의 범위를 보는 것들을 우리가 유형적 접근이라고, 유형적 개념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그래. 어떤 것을 보면은 개념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구성 요소 보고 그다음에 유형 나누고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개념적 사고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학의 유형 중에 개념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개념적 사유가 끝났다. 495쪽.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봐야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걸 또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송수신자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즉 사회적 관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개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에서도 정책 행위자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개인 차원에서 주고받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음성이나 시각도 매우 중요하죠. 말로 꼭 안 해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 표현도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우리가 비언어적인 채널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또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SNS를 통해서 개인 간 소통을 하게 돼요. 또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개인보다 조금 큰 집단들, 다시 말하면 스몰 그룹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들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집단을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구들까지 집단을 만드는 것처럼 정책과 관련돼서도 집단별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위원끼리 그 위원회가 진행 동안에 서로 SNS를 설치해서 가입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스몰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 간에도 소집단이 모여서 카톡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96쪽에 보면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공식적인 조직들, 학과 전체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학과 회의를 하는 것도 조직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학과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관광 정책에서도 관광 행정 조직, 공무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노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에 공중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면은 공중 커뮤니케이션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중 커뮤니케이션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공중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책 발표회나 공청회, 토론회,
포럼 이런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중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에는 매스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공중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약화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공중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정치적인 연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디어보다는 우리가 광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포럼이란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소셜 미디어나 매스 미디어가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중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회의 가서 또 정책 세미나 할 때 이런 공중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공중 커뮤니케이션 특히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으로서 세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돼요. 정부가 주최하는 정책 발표회, 공청회,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공중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번엔 공중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택해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스 미디어는 문자 그대로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해요. 매스 미디어. 그래서 라디오나 TV, 신문 같은 이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이 채널인 미디어가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무슨 역할을 해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문지기의 역할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는 진보 매체다 그럴 때는 진보의 관점에서 스크리닝을 해줘. 또 어디는 나는 보수 매체다 그래서 보수의 관점에서 문지기를 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의 청중으로서 아니면 시청자로서 미디어의 수신자로서 매체의 성격을 잘 모르게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이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양날개를 늘 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쪽 얘기만 자꾸만 들으면 한쪽만 커지는데 다른 쪽을 들어가면서 양날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사회에 산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독재당하지 않는 그런 권리와 자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차라리 독재 왕국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대신에 자유가 없지.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 또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투쟁이, 그 다음에 또 노력이 있어야 돼. 스트러글이. 그래서 한국도 요즘 우리 다른 유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막 대통령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권자의 역할이야. 주권자의 역할이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대리인인데 이 주인 대리인 사이에 많은 비용이 발생해. 이게 대리인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용은 뭐냐면 이 주인하고 대리인 사이에 정보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 대리인들이 자꾸만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이번 일도 우리가 뽑은 대리인 뽑혀서 일도 활동하는 대리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금 우리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불하게 만들고 있어.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개헌 얘기도 나오는 것이 이제는 대통령 책임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건지 심지어는 내각 책임제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 이것을 내각 책임제로 해서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이렇게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수상이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총리가 돼야지 나는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대통령인 줄 알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책임성이 또 적게 되고, 또 한 가지 한국처럼 또 이렇게 남북이 갈려 있고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지도자만큼이라도 좀 확실해야지 이게 맨날 바뀌면 되겠느냐, 이런 지금 찬반 양론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제 조금 막 주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만 보는 게 뭐냐면 일본도 보고 영국도 보고 또 미국도 보는 게, 미국처럼 대통령제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미국은 한국과 달리 4년 연임제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잖아. 그럼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도 보고, 또 이제 이웃 일본은 또 내각 책임제고 영국도 내각 책임제인데 이건 어떤지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독일은 대통령은 있는데 수상이 활동을 하거든. 그러면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수상이 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원 집정제 형태처럼 갖고 있는 독일이 있거든. 근데 독일은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그거 괜히 뽑아서 봉급만 주는 것 같고, 그지? 그럼 뭐 필요 없는 걸 왜 뽑아놨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지금 아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한다면, 또 이제 우리는 대리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주권자의 역할을 하는 거는 내 몸과 내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내가 이제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판단을 이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동의? Say yes. 동의?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은 없겠지. 하지만 늘 우리 문제를 조금 더 이런 비용이 많이 지불되지 않는, 즉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서로 간의 감시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즉 주인의 뜻대로 대리인이 활동하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발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거는 497쪽에 나와 있어요. 497쪽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에 퍼블리시티란 말이 있는데, 이때 퍼블리시티는 정부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매스 미디어에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퍼블리시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쉬운 말은 퍼블리시티는 보도 자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퍼블리시티, 보도 자료.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도 자료 나와 있는데, 이 보도 자료는 원칙적으로 뭐를 의미한다? 매스 미디어에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근데 그 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을 퍼블리시티라고 한다. 알았습니까? 제도되는 활동을 시티라고 얘기를 한다. 소셜 커뮤니케이션은 문자 그대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소셜 공중이라는 단어예요. 소셜 공중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를 우리가 소셜 공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셜 공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책 커뮤니케이션에도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정부와 소셜 공중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셜 공중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때 우리가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 혹은 조직적 차원의 정책 행위자들이 소셜 공중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관광 정책에 적용시키면은, 관광 정책은 특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트워크 정책의 특징이 있고, 네트워크 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1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부터 오늘의 우리 수업의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책 PR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정책 PR로 올라. 그래서 PR은 498쪽에 나온 것처럼 Public Relations의 약자예요. 그래서 Public Relations 공중관계란 말인데 이 공중관계란 말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널리 알린다, 홍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PR하고 홍보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마치 우리 관광 투어리즘이 한자어로는 나라의 빛을 본다라는 한자어를 써서 사회적 관계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처럼 한자어에서 이것도 홍보란 말을 써서 뭐가 사라졌냐면 퍼블릭 릴레이션즈란 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PR은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홍보라는 한자어는 쓰지 않고 퍼블릭 릴레이션즈를 줄인 PR이라는 용어를 압축해서 쓰고 있어요. PR이다 이렇게. 또 이 PR이라는 압축된 용어는 영어권에서도 그대로 써서 우리가 PR이라고 압축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PR,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란 말을 쓰는데 이때 Public Relations는 문자 그대로 공중관계인데 그 공중관계에 S자를 붙여서 공중관계 활동 이렇게 X자를 해서 복수의 의미를 띠게 돼. 이것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PR은 공중관계에서 특히 이런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이란 용어가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서 PR 매니지먼트란 말이 PR에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PR 그러면은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사회과학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것들이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전문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것들은 압축적으로 쓴다다가 어떤 건 풀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과학 공부할 때는 자꾸만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참고문헌을 봐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와 있는데 499쪽에 나온 것처럼 이것들을 정리해서 정책 PR의 정의를 나눠보면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에 대한 관련 공중 및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관련 공중 related public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국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민 그러면 전체의 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우리가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 그러면 제너럴 퍼블릭이라는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하는데 PR에서는 조직화되지 않은 모든 일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어떤 국가 내에 속하는 모든 국민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관련 공중 속에 일반 국민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공중은 퍼블릭인데 퍼블릭 중에는 타겟 퍼블릭뿐만 아니라 즉 이해관계 집단이라는 퍼블릭만 아니라 제너럴 퍼블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관련 공중 및 국민 이랬는데 관련 공중 속에는 가로 열고 목표 그러니까 타겟 퍼블릭, 제너럴 퍼블릭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국민 그런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 개개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국민과 일반 국민을 혼용해도 큰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큰 의미는 차이는 없어. 그래서 사회과학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런 것들. 백지원 또 질문하려고 했지? 바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 알았지? 퍼블릭.
자, 그래서 여기는 정책 PR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에 대한 관련 공중 및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 앞에서는 우리가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정책 PR이라고 한 것은 뭐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 PR은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PR은 관리 활동이다. 관리 활동이다. 끝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거와 유사한 개념의 Government Public Relations라는 정부 PR이란 말을 쓰이게 돼요. 정책 PR하고 정부 PR은 하나는 정책 PR은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인 정부의 활동 중에 하나인 정책과 관련된 PR을 우리가 정책 PR이라고 그래요. 정책은 정부의 행동이고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책은 정부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부 PR은 조직 차원의 PR인데 이것은 가로 열고 조직의 정당성 혹은 정치적 즉 정권 차원의 PR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거기서 무슨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은 정부 PR. 하지만 하나의 특정한 정책을 놓고 PR하는 것은 우리가 기능적 차원의 PR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 PR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정부 PR은 조금 정치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지. 내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정책 PR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정책 PR의 유형은 크게 499쪽에 나온 것처럼 구르닉과 헌트라는 교수가 구분한 것들을 그대로 교과서에 쓰고 있는데 하나는 언론 대행 및 퍼블리시티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압축해서 설명하면 선전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파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PR,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 중에 여기 나온 것처럼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 이거를 일명 프로파간다, 즉 선전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선전 모형인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정보의 메시지를 자기들의 그 활동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진실하지 않은 거짓 정보도 때로는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 제한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선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도 또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도 전 근대적인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던 건데 특히 나치스의 경우 괴벨이라는 공보처 장관을 통해서 나치가 히틀러의 정권이 계속해서 지금 패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선전을 하고 강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PR 유형이 중에서도 프로파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강력하지. 그래서 우리가 야 좋든 나쁘든 좋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도 기업도 정부도 이런 프로파간다형 PR 유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짓 정보를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용어지만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이다. 즉 언론을 활용한다는 뜻이야. 언론을 에이전트리 시키고 즉 프레스를 에이전트리 대행업체처럼 만들고 퍼블리시티 내가 그냥 보도 활동을 줘버리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파간다에는 중요한 것들이 일방적이고 즉 정부가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주고 방향성도 그렇고 또 국민들은 아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권한도 없는 이런 속에서
불균형적이고 또 내용 자체도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공공정보 모형은 퍼블릭 인포메이션 모델은 즉 정보 확산을 목표로 해서 이 송신자 즉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프로파간다하고 차이가 있다면 조금은 윤리적인 정보, 다시 말하면 거짓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수신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또 힘도 정부에게 있는, 하지만 조금은 윤리적인, 즉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을 공공정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선전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공공정보를 제공한다, 이래서 정부에 한동안 공보처들이 있었어요. 공보처. 그리고 지금도 어느 부처에 가면 공보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보관은 바로 이 공공정보 모형의 정보 확산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여기는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 수신자에게 어떤 권한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만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용어 하나에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세 번째 나온 것처럼 최근에 와서는 양방향 불균형 모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 양방향 불균형 모형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인데, 이건 뭐냐면은 공보관처럼 자기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서베이를 해서 듣기도 하고 반응을 조사하기도 하고, 이래서 자꾸만 의견을 만들어가고 존중하는 이러한 양방향적인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렇게 양방향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들의 의견을 서베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의견을 같은, 즉 정부의 의견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방향성은 계속해서 존중하고 있지만 힘의 균형은 정부는 제공자, 국민은 받는 자, 이런 영역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방향성은 갖고 있으되 균형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양방향 불균형이라고 얘기해요. 최근에는 공보관이란 말을 안 쓰고 이러한 양방향성을 강조해서 정부 대변이란 말을 쓰고 있지, 스피커란 말을 쓰고 있지. 자, 봐. 이렇게 용어가 잠깐 바뀌는 거야. 왜 공보관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 하면 안 되나? 하지만 공보관이란 용어가 이 공공정보 모형 시대의 정부의 활동이라면 최근에는 정부가 다 대변인을 두고 있어. 우리 대학도 대변인이 있어. 그 대변인은 어떤 의미냐? 설득 커뮤니케이션.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이렇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변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변인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직도 국민을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의견 소유자라고 하지 않고 아직도 내 의견을 설득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득 커뮤니케이션. 한국의 많은 지금 정보,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조금 지금은 양방향적인 건 사실인데 국민을 주로 설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방향 불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방향 불균형 모형이다. 하지만 양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보다 공보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지. 그래서 공공정보 모형보다는, 즉 공보관 시절보다는 대변인 시절이 조금 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정보 PR 유형은
501쪽에 나온 것처럼 양방향 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방향 균형 모형은 정부의 메시지 전달이 서로 상호 교환적이고 또 설득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국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 수평적 관계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국민 토론회, 국민 포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정부가 함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하고 이러면서 어느 한쪽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고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걷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양방향 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 한국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포럼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어. 포럼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이렇게 포럼을 열었는데 국민들이 다 바빠서 참여를 못해. 국민들이 바빠서 참여 못하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집약하고 결집할 수 있는 게 누구죠? 이해관계 집단들. 그지?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협회나 NGO나 이런 단체들이. 근데 한국은 NGO나 이런 단체들이 아직도 취약하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국민들이 바쁜 거예요. 국민들이 바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건전하고 바람직한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자꾸만 양성돼야겠지. 우리 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불행하게도 NGO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영어로 얘기하면 zero. 한국어로 하면 빵. 한자어로 하면 0. 한 개도 없어. 놀랍지? 이만큼 우리 투어리즘 퍼블릭, 관광 우리 이해관계 집단들이 아직은 제너럴 퍼블릭만 있고 뭐가 없어요? 중간 집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감시자가 없으니까 누가 발생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완전 폭격당했지 지금 이번 정부에서. 감시자가 없으니까. 체육 완전 폭격당했지. 관광 완전히 당했지. 속상해 죽겠어요. 너무 취약한 거야 우리가. 너무 취약한 거야. 그래서 바로 요 양방향 균형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대부분이 어디에만 지금 모여 있어요? 주로 대학에서 교수위원으로 활동들을 하면서 전문가 집단이 한국에는 지금 사회적 활동이 없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학에 이런 어떤 그 충실화를 위해서 교수들이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강의에 전념해야 되고 이런 학교 내 활동으로 점점 활동이 이렇게 제한되면서 이제 교수들의 사회 활동도 감소되다 보니까 더욱 지금 우리 사회에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아주 위축돼 있어요. 내가 활동할 때하고 지금 젊은 교수님들은 더 학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 학교에서 논문 쓰고 강의하고 하느라고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나는 참 좋은 시절을 가졌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학교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리스트릭션, 제한이 많이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수들이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예요. 지금은 이것이 학교의 충실화 때문에 이렇게 억제됐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전문가 집단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사회는 그래. 항상 양면적이다. 한쪽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있다. 이런 것도 보면 참 균형적인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501쪽에 보면은 이제 공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중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썼던 말인데 지금부터 공중은 이제 PR 개념에서의 공중으로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퍼블릭이란 용어가 공공이란 단어로 번역될 때 또 공중이란 단어로 똑같은 영어인데 번역어가 달라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랬죠. 공공 그럴 때는 우리가 개인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을 말할 때 우리가 공공이란 말을 썼더랬어요.
공공, 모든 사람들. 공중이라고 번역될 때는 PR 용어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공중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퍼블릭이라는 거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퍼블릭은 변화된 게 없는 거야. 번역하는 우리들이 공공과 공중을 구분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응? 하지만 공통분모 뭐? 퍼블릭은 뭐다? people, 사람이다. 퍼블릭은 뭐예요? people, 사람들, 복수야. 집합명사, 집합명사. 그러니까 퍼블릭, people. 요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퍼블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어는. 그래서 우리가 공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 PR에서 핵심적인 행위자 요소를 우리가 공중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 공중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보면은 수신자에 해당돼요. 즉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관련 공중 및 국민 그랬잖아. 바로 요 수신의 그러니까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중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퍼블릭이야. 퍼블릭인데 공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공중은 사람들은 정책 이해관계 집단을 정책에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정책 이해관계 집단을 설명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중은 의사소통의 목표가 되는 이해관계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를 달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공중이란 단어는 공공이란 말로 번역할 때와 달리 의사소통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501쪽에 나온 것처럼 공중, 퍼블릭은 정책 PR의 목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PR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중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 대상이 누구지? 공중이. 그 목표 대상을 놓고 그 너머에 누가 있어? 국민이 있고 또 그 국민이 목표 대상 중에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 공중이란 일반 국민이란 용어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 국민 이해관계 집단에서의 일반 국민이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국민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사회과학의 어려운 점은 자꾸만 학제, 즉 어떤 학문적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01쪽에 보면은 정책 PR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목표 공중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얘기는 타겟 퍼블릭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목표와 수단이 있고 대상이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책 PR에서는 목표 공중 타겟 퍼블릭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 공중 정책 PR에서는 목표 공중이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귀포에 어떤 해군 기지를 한다 아니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놓을 때 목표 공중은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시민 단체도 될 수 있잖아. 하지만 목표 대상이 시민만이 아니라 국민도 대상이 있지. 근데 국민들은 일반 국민이라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때로는 집단화돼서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목표 공중, 일반 국민 혹은 국민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PR에서는 목표 공중, 다시 말하면 공중, 이 타겟 퍼블릭을 누구로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또 유형이 나오니 이것은 논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개념은 정의하고 나면 구성요소가 나오고 반드시 뭐가 나온다? 유형이 나온다. 안 나오면 공부 깊이 있게 안 한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념만 쭉 했다. 그럼 공부 많이 안 한 거다.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뭐까지 나와야 돼?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요소 알고 또 뭐가 나와야 돼? 유형 나와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02쪽 보니까 공중은 뭘로 구성된다? 지식 수준과 관여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뭐가 나눠져?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공중은 목표 공중은 어떤 사안에 대한 지식 수준, 관여 수준이 중요하다. 즉 목표 공중은 뭐가 있어야 돼? 정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관여도가 높아야 된다. 관여도는 영어로 involvement라고 502쪽에 나와 있는데 involvement는 두 가지 또 요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잠깐만 요소가 나와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관심, 하나는 참여. 우리가 어디에 시위를 하고 내 의사를 표현한다? 어떤 거예요? 관심이 있고 참여하는 거죠. involvement. 그렇죠? 이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관여.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공중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